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부동산 경기가 고금리에 PF발 리스크까지 확산되면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수도권 거래량이 11개월 만에 만여 건 밑으로 떨어진 데다 미분양 아파트도 한 달 사이 3천여 가구가 급증했는데요. 늘어난 미분양 물량의 66%가 수도권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다 보니 집값 하락 국면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집값 어떻게 흘러갈지 자세히 이야기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고요. 전주대 부동산학과 하정민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물론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래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수도권 매매 거래량이 11개월 만에 줄어들었어요. 지금의 네네. 양상은 수요가 갑자기 줄어든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수요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의 수요가 왜 줄어들었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2023년 시장을 좀 돌이켜보면 2023년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2023년 시장에 1월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1월 시작은 이제 올림픽파크 포레온 둔촌주공도 미계약이 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반등을 했죠. 13 대책이 발표가 되고 이 정도 조정이 되면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반등이 됩니다. 반등이 됐는데 2023년 추석 이후에 다시 꺾였어요. 예. 꺾였다는 얘기는 이제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거래량도 급감하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요.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이 발을 뺍니다. 관망으로 예. 돌아서게 되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집주인들 반응인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할 수도 있고 집값이 오를 때는 회수하고요. 집값이 올라갈 때는 매물을 내놓는데 지금은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침체기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매수자 우위 시장, 집을 사려는 분들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는데 이분들은 명확한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2023년 상반기 정도 가격이 조정된 가격이라면 내가 살 생각이 있으나 반등한 고점 대비 90% 정도 회복된 가격이라면 나는 살 생각은 없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습니다. 금리가 언제 다시 내려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경기 불투명하고요. 여러 가지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아직도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시그널을 줬고 그럼 시장에서 매도자들, 집을 팔려는 분들이 화답을 해줘야 되죠. 가격을 내려줘야 되는데 또 매도자들은 기다리면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지금 급매물로 팔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수자, 매도자 서로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옥석 가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옥석 가리기가 뭐냐면 아무거나 구입을 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옥석 가리기는 확실한 입지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단지 위주로 들어가는데 최근에 강남의 메이플자이라고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전용 59가 17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시세에 대비 한 30-40% 저렴하니까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거든요. 시장의 수요자들은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입지가 좋다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옥석 가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일단 공급이 그래도 계속되고 있었잖아요. 자, 이 미분양이 또 걱정이에요. 네. 자, 수도권 미분양 상황도 좀 볼까요?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미분양이 6만 2천 호가 넘습니다. 뭐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뭐 1,300호 정도 되던 게 지금 뭐 3,200호를 넘어서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배 가량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인천뿐 아니라 뭐 대구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봤을 때 미분양의 악명이 높았던 지역들이 약간 좀 위험 수요에 좀 처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매수세도 많이 줄고 있고요. 특히나 경기 그리고 인천 지역, 수도권 내 지역에서 미분양의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또 많습니다. 올해 예정돼 있는 물량이 2만 호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도 굉장히 과잉이고요. 시장 상향상 분양 시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나 미분양 물건의 적재 또 준공 후에 또 분양이 안 되는 악성 미분양의 수요도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참 여기저기 악재가 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의 그 부동산 거래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들이 최근에 저희 있었는데 지하철 노선 이야기입니다. 김포 인천 지역의 5호선 연장 노선 중제안 이제 대광위가 고민 끝에 최근에 내놨는데 지금 이 때문에 뭐 일부 기사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뭐 오른다 아니다 이런 영향 미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실제로 어떤 양태입니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네. 김포 지역 같은 경우는 통계를 보더라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 5호선뿐만 아니라 뭐 GTX라든지 이런 발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부동산 정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규제 정책이 있고 이제 개발 정책이 있는데요. 4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 정책을 선보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예. 혹시라도 집값을 자극해서 다시 또 집값이 오르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표심은 얻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결국에는 개발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역 수건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중제안이 나왔고요. GTX도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또 메가시티도 있죠. 이런 발표들이 굵직굵직한 발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은 영향을 주는데 이게 집값 상승기 때 같았으면 모든 수도권 지역들이 들썩들썩대는데 지금은 시장이 좀 냉정해진 상태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 김포라든지 또 GTX가 생기는 인천 금단 지역 이런 지역들은 분명히 호재고 일부 집주인들은 매물을 회수하는 현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현상들이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좀 식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올해는 물론 총선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도 지금 상당한 상황인데 아직은 아닌 상황이란 말이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봤을 때는요, 상반기에 이 분위기가 하반기까지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책적인 카드를 좀 봤을 때도요, 이제 나올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기적인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습니다. 시기적인 사이클로 봤을 때 거래량은 급감하고 있고요. 매물의 적재수는 늘어나고 있고요. 약간 침체에서 관망기로 넘어가는 이런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호재가 나온다 한들 지금의 정책이나 호재가 시장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힘이 좀 딸리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봤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도 전세가는 오르고 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이 조금 계실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아직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다시 데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판명이 되고 있고요. 이런 지금 공급 부족이라든지 물량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이후에나 빛을 좀 발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이나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지금과 같은 기조가 이제 하반기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직접적으로 인하되는 시기까지는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봤을 때 그래도 공급량에 대한 기대를 좀 걸고 있는 게요. 이제 해외나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주택을 봤을 때 유효 주택 수요가 110%를 제일 안정적으로 보는데 아직 서울이 107%입니다. 게다가 지방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 현상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9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부동산 시장이 뭐 끝났다, 완전 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수치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은 관망세와 보합세 기조로 흘러가다가 2025년쯤 가야 이제 시장이 제대로 회복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사실상 예고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집값이 바닥 아닌가?라는 기대도 사실 기저에 깔려 있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금 금리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22년에 제로금리에서 고금리로 1년 만에 금리가 급등하면서 지긋지긋했던 집값 상승이 꺾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금리 때문에 꺾였으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다시 주택시장이 올라갈 거야라는 나름대로의 공식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집값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맞는 말인데 맞지만 또 불안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가 첫 번째 이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야기가 분분한데 뭐 미국이 올해 내리는 거는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선 앞두고 내리는데
그게 1분기에 내리느냐, 2분기 내리느냐, 예. 하반기에 내리느냐인데 1분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2분기가 좀 유력은 한데 한국은행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2%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한 번 내려도 한국은행이 바로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이 한 3번 내리면 한국은행이 한 번 정도 내리는데 그 시점은 올해 말 정도 아니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인데 시장의 반응은요. 일단 미국이 한 번 내리면 일단 예. 반등을 할 겁니다. 드디어 시작했다. 미국이 내리면 한국은행은 시차가 걸리더라도 내리겠다라는 희망이 생기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한국은행이 내릴 때 올해 말이든 내년 상반기 정도 예. 내리면 또 한 번의 반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등이 대세 상승, 앞으로 한 5년, 7년의 상승을 이끌 상승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에 대한 피로감 2015년에서 2021년까지 7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 피로감이 2년, 3년 살짝 조정이 되고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예. 조금 더 길게 보고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인허가 물량도 줄고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것은 맞으나 단기적으로 본다면 2024년에 한 차례 반등이 바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두 번째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금리가 한두 번 내려가지고 반등을 하다가 멈췄을 때입니다. 예. 그러면 금리가 내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금리가 내렸는데도 집값이 생각보다 반등폭이 크지 않을 때는 시장에서 동요할 수 있습니다. 아, 금리가 문제가 아니었나? 뭐가 문제지? 하면서 한 번 더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2차 하락, 2차 조정이 지나가야만 다시 상승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일단 당분간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제 그 서울에 그 외지인들이 집을 이제 사기 시작하는 걸 데이터로 보면 네. 이게 바닥인가? 이게 뭔가 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않는 그런 시선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보인다고요? 네, 그렇죠. 왜냐면요. 지금 외지인의 투자 비율이 역대 최고급입니다. 24%를 좀 넘어섰거든요. 예. 이게 2020년부터 소폭 하락했다가 지금 엄청난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이제 투자의 지표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두 가지의 요인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 그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옥석 가리기로 양극화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 지역이라든지 이제 경기도권도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서울 지역에서만 또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이제 외지인의 비율이 점차 늘어난 건 가투자 수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좀 봤을 때에는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정책적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책적으로 전매 제한이라든지 그리고 예. 실거주의 의무가 정책이 해지가 됐잖아요. 실거주 요건이 완화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간에는 내가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다양한 뭐 분양이라든지 실거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해소가 됨으로써 정책적 그리고 양극화의 뚜렷함으로 이런 현상은 제가 봤을 때에는 2024년도 예. 올해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외지인의 투자는 조금 늘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이것을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모두 다 투자 수요다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경제가 많이 죽으면서 이제 또 이제 이천향도 하는 현상이 많이 또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시각으로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또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네. 일단 향후 이제 집값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정부가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집값이 떨어질 때는 뭐 당연히 개입하면 안 되는 거겠지만 네네. 자, 정부에서 갖고 있는 이런 시각적 정책 방향 뭐 보고 좀 느끼신 게 어떠세요? 저는 지극히 정상적인 발언이라고 예. 보여집니다. 언제 어느 국토부 장관이 집값 올리겠다, 집값 예. 떨어뜨리겠다. 물론 집값이 많이 올랐을 때는 집값 내리겠다라고는 예. 하지만 최근에 주택 시장 흐름은 보합이거든요. 안정적인 보합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고 집값을 많이 올리겠다, 집값 떨어뜨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저는 장관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참고로 2022년 생각이 나는데요. 2022년에 국토부 장관께서 여론까지만 하더라도 집값 더 떨어져야 된다. 뭐 몇십 프로 떨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막상 12월에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떨어지니까 부양 대책이 나왔거든요. 1.3 대책도 나왔고 예. 강력한 제 예상을 뛰어넘는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규제 정책의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예. 집값이 기준선 이상으로 많이 올랐을 때 오버슈팅이 되면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생각보다 너무 빨리 냉각이 되면 또 언더슈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규제를 풀어줍니다. 이 메커니즘인데 현재 주택시장 통계나 분위기를 보면 안정적인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0.0 몇 % 정도 살짝 하락, 전세는 살짝 상승 정도이기 때문에 절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국토부 장관께서는 지극히 정상적인 말씀을 하셨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명확합니다. 서민 주택시장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정상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지난 1월에 이제 공급을 우려해서였는지 일단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책도 내놨어요. 네. 보면 이제 안전진단의 어떤 시기를 조정 뒤로 후로 미루면서 네. 뭔가 좀 기대감을 키웠는데 이게 지금 당장 어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죠. 네, 지금은 어떤 호재가 예. 와도요, 뭐 시장에서 영향이 조금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공급이라든지 PF가 되게 많이 멈춰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좀 줄어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소규모 개발이라든지 모아타운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일부 지역에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시장이요, 우리가 여유 있게 장기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다들 되게 급하죠. 영끌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 있고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봤을 때 장기적인 호재에 대해서 반응이 시장에서 굉장히 미미하다. 따라서 뭐 안전진단이라든지 뭐 혹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이런 뭐 기한 연한의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시장이 지금 움직여지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한 7월이면은요,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인데, 네. 자 그러면 이제 집주인들이 기다려왔던 집값 상승, 그러니까 전세 인상을 할 것이냐, 자, 이것에 대한 기대 아니 걱정 섞여 있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세 가격을 그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예. 상승세로 돌아선 건 맞습니다. 2023년 3분기만 하더라도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네. 0.8% 정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예. 집주인들이 돌려줘야 됩니다. 예. 근데 4분기부터 살짝 올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올려받을 수는 있는데 큰 폭으로 올려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예. 시장에서 지금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우리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잖아요. 1회에 한 번 이제 5% 이내 인상을 하면서 거의 안 올리는 거죠. 굉장히 적게 올리고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임차인들, 세입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전세금을 올려줍니다. 네.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서 평균 한 500만 원 정도 지금 올려주는 결과를 나오고 있는데 지금 500만 원 올려주고 2년 후에 많이 오를 것 같거든요. 입주 물량도 줄어들고 5천만 원 오를 때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하겠다라는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 예. 그 이야기는 전세 가격이 앞으로 2년 후는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버팅목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올라가는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받쳐주고 밀어 올릴 가능성은 높은데 그게 올해 시장만 보면 2024년 시장만 보면 이 전세 가격 상승이 지금 분위기에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 교수님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 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에 이제 뭐 갈아타기를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네, 네. 조금 늘고 있나요? 이게 좀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느는 게요, 사실 시기적으로 느는 겁니다. 이제 계약이 예. 만료되고 이사철에 조금 또 3, 4월달 이사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수치상 봤을 때는 이게 사용하는 분들이 좀 올랐다, 그리고 수요가 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봤을 때 지금 금리가 전반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고요. 정말 서민들이 필요한 디딤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되려 요건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의 금리 인하라든지 새로운 상품의 혜택을 좀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우리가 어떤 부동산 시장을 파악했을 때 이런 지표만 가지고서는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리는 내려가지만 이 내려간 금리의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좀 줄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동산의 연관성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것 같이 금리가 인하된다 해서 부동산의 흐름이 획기적으로 좋아지긴 좀 어렵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대한 계속 준비 사항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뭐 할 이야기들이 좀 더 있는데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